네, 오늘 네, 중등수학 학습 결손 완전 정복에 대한 주제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인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만약 제가 어차피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발표자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할게요. 네. 어, 만약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뭐 하시면 저희 채팅창에 써주시면 그래서 옆에서 저쪽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바로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은 이제 다섯 명 뭐 이상 이제 못 모이게 돼 있는 거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뭐 학원에 오셔서 설명회도 듣고 저희랑 직접 뭐 간담회도 얘기도 나누고 싶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제가 또 다시 뭐 그때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하는 중등수학 학습 결손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됐던 게 이제 자유학기제가 시작됐죠. 자유학기제는 작년에 고3들이죠. 이제 수능 치른 그 학년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현 고2부터는 이제 자유학년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1 수학 때 시험을 안 보면서 이제 그 부분 중1의 가장 중요한 대수, 어떻게 보면 초등 수학에서 중등 수학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연습을 많이 안 한 거로, 이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그냥 단순하게 선행과 심화 그다음에 시험을 많이 보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이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이들 시험 보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중일 수학 자체가 이제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부분, 이제 그런 게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중등 수학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수업 자체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이제 뭐 아이들이 시험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애들을 화면에서 이제 졸지 않게 뭐 어떻게 중간중간 공부를 시키려고 문제를 내서 풀어서 여기다 올려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면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중등 수학이 특히 중일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제 중등 수학이 문제가 되는 학생들, 이제 이런 학생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서 그 부분을 메꾸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먼저 저희 메이저 수학학원의 이민호 선생님께서 학습 결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중일 수학이랑 왜 그런지, 중일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어서 그 뒤에는 그러한 이제 중등 수학의 학습 결손, 그러니까 중일 부분이랑 그 부분을 메꾸고 난 뒤에 그러면 중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느 수준까지 아이가 어떻게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중등 수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등 수학 선행, 고등 수학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준비를 일단 했으니까 일단 오늘 좀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마이크를 이민호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이민호입니다. 오늘 중등수학 학습 결손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부터 수학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으로 나와서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기간이었는데 꽤 많이 자주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수학의 교육과정이 계속 변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기조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학습 부담을 줄여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목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인 수학을 그만두는, 일명 이제 수포자
양성한다고 하죠. 그 수포자 양성하는 그 과정을 좀 줄여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이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 격차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런 걸 인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오히려 이제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기간도 발생하고 그런 활동들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 관리가 좀 필요한 아이들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학습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제 학습 격차는 있어 왔고요. 해당 학년의 성취를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 왔습니다. 전국 단위의 성취도 평가를 보면 굉장히 쉬웠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도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계속 심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홍인철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 그게 확대되면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중1 때 시험을 보지 않고 중2 때 시험을 처음 보게 되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는 더 심해지고 현행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 결손 학생들도 분명히 좀 눈에 띄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학력은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취지 자체는 너무 일찍부터 시험을 위해서 과도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 및 반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교과목에 대한 공부 이전에 먼저 너희들의 진로를 탐색해라 라는 좀 좋은 의도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면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생각하는 진로라는 것이 꼭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1학년 때 그런 걸 탐색해라 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일찍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도 확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마치 1년 동안 진로 탐색 기회를 잘 갖는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실히 받는다면 그 이후부터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공부해서 따라잡을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학교에서 설득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만나본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하기엔 어린 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듣고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적절한 반복과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1 수학에서 그 시기에 이뤄야 될 학업적 과업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발생하는 구멍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2학년이 되어서야 시험을 준비하면서야 혹은 시험을 보고 나서야 내가 작년에 공부했던 것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는데 그거는 좀 많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최대한 빨리 그거를 발견할수록 그것을 보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능한데 어쩌면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 그때서야 좀 느끼고 좀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정말 많은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학습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학 학습에 학습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서 저희는 이제
1학년의 시험이 없어질 때부터 자체적으로 1학년 대상의 시험을 준비하고 그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중일 수학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단원별로 월말 테스트와 그리고 다른 형 누나들 시험 볼 때 똑같이 중일 자체고사를 진행하면서 좀 더 중일 수학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중일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조금 더 다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거나 혹은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원이나 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중일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일 과정이 절대 가벼운 과정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어떤 것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과정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단원별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일수학 1단원은 수와 연산 단원입니다.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단원이 이제 자연수의 성질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단원입니다. 먼저 자연수가 약수로 인해서 1소수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소수의 성질들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정식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 앞선 내용과 연계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소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조건은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죠? 라고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1학년 소수에 대해서 배울 당시에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간 학생들을 그런 것을 이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 주었을 때 그거를 습득하는 정도가 1학년 때 그거를 학습할 때 제대로 공부할 때 보다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연수에 대해서 좀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요 단원에서 잘 하고 넘어가야 좀 연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수월해진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가 이제 거듭제곱 그리고 소인수 분해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복잡하게 혹은 큰 수를 다룰 때 곱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하면서 자연수의 곱셈을 좀 많이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익숙해진 학생들은 뭐 2의 거듭제곱이랄지 3의 거듭제곱에 대한 계산들이 일부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체득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풀이의 속도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강점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과 단항식의 계산을 거쳐서 계산 연습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은 이게 어디에서 만약에 구멍이 생겼다면 어디에서 이렇게 티가 많이 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원 첫 단원이 지수와 로그 단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연수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소인수 분해가 많이 쓰이고 지수법칙들이 많이 쓰이고 합니다. 근데 중2 때 그거를 중1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2 때 제대로 다뤄보지 않은 학생들은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경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워낙에 수학은 개통성이 있는 학문이기는 하나 학년별로 차근차근 쌓아서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들은
한두 달 만에 다시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개통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있다가 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앞선 과정에서 정말 충분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손실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반복을 하고 비슷한 계통의 공부를 최대한 좀 땡겨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병행하게 하고 계속 반복시키면서 학습시키면서 그 잃어버리는 기억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그만큼 또 좀 어렵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단원의 첫 번째 단원인 소인수 분해를 지나고 나면요. 두 번째 중단원인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수와 유리수를 1학년 때 배운다는 거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자연수의 연산만을 다뤘다는 건데요.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물론 분수의 계산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렇지만 이제 수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자연수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정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유리수는 무엇인가, 유리수의 뜻이 뭔지 처음으로 이제 정의 내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분수라고 썼던 것들, 그 다음에 자연수라고 했던 것들, 새로 정의 내리는 음수들을 합쳐서 이제 유리수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유리수의 정의가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유리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톡 부러지게 대답하는 학생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정의가 나와서 좀 더 아이들이 좀 쉽게 넘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유리수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어지는 명제 증명에서도 분명히 쓰이고, 그 다음에 중3 때 처음으로 이제 유리수 이외의 실수인 무리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유리수가 될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리수의 정의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후의 학습 과정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학습을 마치신 어머님들이나 여러 학년이 올라간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정수와 유리수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음수에 대한 연산의 개념 확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나 문제집들이 모두 이제 이 음수에 대한 연산을 처음 도입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서 좀 잘못 배우는 걸 보면 그것을 그냥 방법적으로 익히게 하고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그냥 외우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음수에 대한 연산의 개념 확립 없이 그냥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해서 그냥 익히면 된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연산들에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독 계산 실수가 많은 아이들을 보면 중학교 1학년 여기 정수와 유리수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 다루는 게 수의 대소관계를 처음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이제 수의 대소관계를 다루면서 수직선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데요. 수직선을 통해서 음수에 대한 연산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수의 크기를 얘기하면서 절대값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주로 다루는 건 이제 중3에서 제곱근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절대값에 대해서 좀 많이 아이들이 다루면서 좀 힘들어하는 게 고등수학 상, 그러니까 고1 올라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을 얘기하고 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없다가 3년 뒤인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라는 단원명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중1 때 절대값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절대값의 정의를 다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들에서 푸는 걸 보면 그냥 좀 기계적으로 푸는 풀이를 아이들이 따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집에서 하고 있는 게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습득했어야 되는
절대값의 중요한 정의를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절대값이 함수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고난도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의 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수의 대소관계 크기를 다룬다는 것은 이미 부등식을 다루는 기초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통해서 유리수 계산을 충분히 연습하게 해줍니다. 초등학교 때 연산에 좀 자신이 없었던 아이들도 여기서 좀 힘들게 공부를 하고 나면 연산에서 실수도 많이 줄어들고 계산에도 자신감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학교 수업을 듣고 충분한 연습 없이 지나가게 되면 그 연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중학교 2학년 때도 중학교 3학년 때도 대수 부분을 공부할 때 계산에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1단원을 지나면 두 번째 대단원 방정식 단원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은 문자화식 단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모르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을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어떤 A, B, C, X, Y, Z 같은 문자들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는 그런 처음이 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식 작성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곱셈과 나눗셈 기호는 생략해서 어떻게 쓰는지, 수와 문자가 곱해질 때 뭐 수를 먼저 쓴다든지,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 곱해질 땐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식을 작성하는 수학에서 약속을 정립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일반적이지 않게 식을 쓰다 보니까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식을 작성해내야 문장 같은 걸 통해서 식을 작성해야 될 때도 제대로 식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다항식이라는 개념의 시작이 바로 요 중학교 1학년 수학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연산을 많이 연습하는 건 또 1년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항식 개념이 시작될 때 이제 모든 다항식에서의 용어들을 다 이제 정의하고 넘어가는데, 수학은 용어의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학문인데, 많은 아이들이 그냥 문제풀이가 수학에선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응용하거나 할 때 많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서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수학에서. 그 개념 중에서도 가장 코어가 되는 거는 용어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트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꼭 구멍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1차 방정식 단원입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이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방정식의 뜻이라는 걸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다루면서도 방정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방정식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실력의 한계가 찾아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방정식을 잘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문장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문장제 문제, 활용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말도 길고 말도 어렵고 이해도 힘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말로 표현된 글을 식으로 표현해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문장제 활용 문제의 시작이 바로 1차 방정식의 활용부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의 활용, 연달아서 연립 방정식의 활용,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의 활용,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문장제의 성격은 좀 줄지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활용,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문장제 활용 문제의 시작이 중학교 1학년 2단원에 있는 1차 방정식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단원이 이제 그래프와 비례인데요.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뭐 상담을 하거나 진도를 나가면서 얘기를 나눠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함수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고 좀 선입견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좌표 평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순서쌍이라는 것은, 그리고 좌표 평면의 순서쌍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중학교 1학년 3단원 그래프와 비례해서 처음으로 두 개의 수직선을 직교하는 수직선을 통해서 좌표 평면을 도입하거든요. 좌표 평면이랑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되게 획기적인 도구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거의 좌표 평면의 의미를 시작을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문제풀이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구멍을 거슬러 찾아 올라오면 결국은 중학교 1학년 3단원 그래프와 비례해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잘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3단원까지 보고 나면 1학년 1학기는 이렇게 3단원으로 끝이 납니다. 짧다면 짧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양이 정말 상당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반복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연결이 되고 있는 수직적 학문의 특성을 갖고 있는 수학에서 중등 과정을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고등 수학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학기, 중학교 수학에서 1학기는 보통 대수적인 파트입니다. 그리고 2학기는 보통 기하, 도형을 다루는 파트인데 1학기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2학기를 좀 약하게 하는 건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학년 1학기를 뭐 2권의 책을 가지고 기본 3회독, 4회독을 시킨다라고 하면 1학년 2학기는 2권의 책을 가지고 한 2회독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3, 4회독을 시킨다든지 해서 넘어가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대수에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과는 다르게 도형에서는 정의에 의한 개념에 대한 습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반복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개념이랑 정의의 습득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1학기 내용들을 연습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약하게 하고 좀 반복을 덜 하는 건 있지만 건너뛴다는 느낌으로 그냥 쓱 지나가서는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상에서 습득해야 되는 그런 교육과업을 습득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되고 그것은 어디에서든 구멍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를 좀 1학기 과정에 비해서 좀 부족하게 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렇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일수학의 특히 1학기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일수학은 정말 중요한 게 학년의 구분 없이요. 제가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생들을 가르쳐봐도 결국 학습에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원인, 그 학습 구멍을 찾아오면 결국은 중학교 1학년 수학, 1학기 수학 그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 학습 결손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서 습득해야 되는 걸 충분하게 습득하지 못했고 그래서 중3 때도 충분하게 습득하지 못해서 결국 토대가 잘 쌓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중학교 올라가서는 좀 의욕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공부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그 같은 계통의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방치된 개념 그리고 학습한 내용들은 손실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학습 구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우는가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성취도를 올리는 고민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대처하는 방안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구멍의 크기가 크지 않은 아이들은 선행되는 과정을 공부하면서도 스스로 비어있던 그런 작은 구멍들을 메우면서 학습을 이어나가면서 그 위에 다른 과정을 쌓는 거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주제로 잡은 학습 결손이 있었던 구멍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학습을 이어나간다고 했을 때 절대로 방치된 커진 구멍은 메꿔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지금 학습 수준이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이 학생이 중등에서 구멍이 있긴 한데 1학년에서 되돌아가서 정말 과감하게 1학년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1학년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으니 문제풀이로 연습하면서 2학년 수학부터 다시 개념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이 학생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현행을 하더라도 구멍을 채울 수 있는 학생인지 판단하기, 그렇게 객관적으로 진단하기가 중등학습 제대로 이렇게 구멍이 생겼다면 메꾸는 거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 학생의 지금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테스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을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만들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처음 시험 본 과정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반 배정 후에 다시 그 앞선 과정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구멍을 좀 더 판단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수학을 계속 쌓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앞선 구멍을 발견했다고 해서 과감하게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채운 다음에 돌아오자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이 입시와 직결되어 있고요. 그 시험들에 대한 노력을 좀 접어놓은 채 학생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자라고 설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학교 1학년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중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은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경쟁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1년을 좀 써보자.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의 시험에서 그 과정을 노력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올린다고 해도 제대로 된 토대 위에서 올려야지 그 토대를 쌓는 게 우선되지 않는다면 정작 중요한 고등학교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걸 중등 과정 학생들한테는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방학쯤이었습니다. 이제 1학년 때 자유학년제로 시험을 보지 않았고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도 이제 코로나로 건너뛴 학생이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학교 수업에 집중하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뭐 수학을 아주 잘하거나 좋아했던 학생은 아니었지만, 근데 어려운 학교 시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험을 봤는데 30점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누구도 진단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파악해주지 않아서 방치된 구멍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오게 됐습니다. 여름방학 때. 분명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목적은 지금의 점수가 불만족스러워서 혹은 부끄러워서 2학년 2학기 시험에서의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학원을 왔었겠죠.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진단평가 결과와 그 뒤이은 다른 과정들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학생이 지금 2학년 2학기를 공부한다고 해서 성과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야 됨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1학년 내용은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서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공부하기로 설득을 했는데요. 그게 강사가 설득한다고 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항상 오케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꽤 큰 용기가 필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도 이제 무작정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학부모님과 학생이 동의한 상황에서 여름방학 내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2학기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하는, 그래서 학기 중이 되었음에도 2학년 2학기는 학교 수업 듣는 거에만 집중하고 2학년 1학기 수학만 좀 학원에서는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물론 학습량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는 건너뛰고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좀 길게 잡고 내신 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잘 준비시켜서 물론 학교가 시험이 쉬운 학교였지만 한 60점 정도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생각했던 것이 앞서 있었던 구멍을 제대로 메우지 않고 그냥 당장에 있을 시험에서의 성과를 바라보면서 그거의 내용에만 집중을 했다면 과연 이 학생이 그 기간 동안 학습을 좀, 그 많은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면서도 이제 자문자답식으로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앞선 내용을 학습에서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앞선 내용을 좀 더 교육하는 거의 또 다른 목적은 자신감 회복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좀 허덕거리면서 선행을 나가고 성취도가 높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좀 과감하게 돌아가서 어설프게나마 좀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보면 학생들도 좀 자신감을 찾고 그것이 다시 수학 공부를 손을 놨던 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의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가고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이 큰 학년이 특히 중3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에서 좀 많이 구멍이 있는 중3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제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해왔던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욕심을 갖고, 그렇지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전 과목을 챙기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떠한 과목에서도 성과를 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제가 꼭 수학 강사여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뭐 알고 지내는 영어학원 선생님, 뭐 과학학원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3 학생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거는 다른 과목을 다 챙겨서 하려고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일단 다른 과목에 드리는 시간을 좀 포기해서라도 수학에 훨씬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야만이 부족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채우는, 그 다음에 다시 현행을 따라잡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수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수직적인 과목입니다. 이게 6년 동안 차근차근 잘 쌓을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대로 쌓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제대로 쌓아 놓는다면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다른 과목에 신경 쓸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과목에서도 좀 더 경쟁력을 갖고 높은 성취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고등수학 결국은 입시에 직결되는 고등수학에서의 경쟁을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다른 친구들 놀 때 놀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그 노력이 좀 헛되지 않게끔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학원은 모든 강사 선생님들과 원장 그리고 임직원 선생님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수학의 토대가 되는 중등수학 그 시작인 중일 수학으로서부터 이어지는 그 개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홍인철 원장님께서 이어서 그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는 벗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온라인 설명회가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얼마큼 끝나는지가 그러니까 체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눈빛도 좀 교환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중등시험 트렌드가 어떻게 돼서 중등시험 준비는 어떻게 한다. 혹시나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진다면 고등시험 트렌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고등시험 준비는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더 되면 여기 왜 안 꺼지? 잠시만요. 네, 더 되면 각 고등학교별로 뭐 시험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잠시만요. 이 화면을 어떻게 띄우는지 뭔가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각 학교별 제가 특징이나 시험 대비나 이런 걸 말씀을 못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약간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아마 한 4월 중순이나 5월 정도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설명회를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 분당 지역 일반고 선택 가이드 설명회를 아마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각 고등학교별 특징이랑 뭐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각 고등학교 가서 뭐 정시나 수시 전략 뭐 가서 학생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각 과목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 달 정도에 아마 하게 될 테니까 오늘은 일단 제가 시간 되는 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심화도 많이 하고 빡세게 하고 선행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앞에서 이제 이민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앞부분이 안 됐는데 넘어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기준을 제가 좀 이따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안 되어 있으면 앞부분부터 다시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좀 비어 있는 구멍들은 뒤에 걸 가면서 저희는 특히 이제 자기주도 수학이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데 앞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고2의 지수를 하는데 앞에 자연수가 안 되면 그 부분만 내용 설명하고 연습을 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제 작년 겨울에 한 학생이 이제 와서 찾아왔는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 문제가 또 중요하긴 해서 그러니까 중1 과정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중2 올라가는 학생인데 중1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어머님도 그걸 알고 계셔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제 그분은 사실 아이의 언니죠. 이제 첫째 아이가 사실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제가 그 학생을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특강까지 했던 학생이라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왔을 때 이제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진도를 나가본 적도 없고 학교 이제 그래서 하는 것만 조금씩 하던 학생이었고 이제 숙제라는 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학생이라 처음엔 숙제도 안 냈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학원을 좀 재밌게 다녔으면 좋겠다였어요. 예, 물론 이제 만약 설득이 좀 힘든 경우면 이제 그 부분의 진단 평가를 봐서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거 보지 않고 바로 이제 중1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일 이제 기초가 된다는 센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숙제를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에서 숙제를 안 내는 경우 되게 드물지만 이제 이 아이의 이제 학원 적응과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이제 숙제를 안 내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와서 해라라고 얘기하고 제가 정말로 그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여기를 북돋아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학원은 굉장히 즐거운데 여기는 굉장히 삭막하게 문제만 풀어서 재미가 없다라고 했던 학생인데 그 중1부터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이 학습의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메꾸는 게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거다 생각하는데 이 주요 허들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1에 뭐 X 미지수를 잡아서 그 식을 세우는 그 1차 방정식과 방정식의 활용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잘 해놓으면 사실상 2학년 때 가서 방정식을 별로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마치 그 고등 수학을 처음 할 때 고등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하고 다시 하는데 왜 안 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하고 심화를 하면 사실 뒤에 가는 데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그 아이들의 이제 수학적인 눈높이랑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초등학생이었던 초등 과정을 하던 애가 중등생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되면 중등생은 중2, 중3꼴 나가는데도 뭐 많이 틀리지 않고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상태. 고등 수학을 처음에 센을 하거나 기본 정석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정말 힘들게 많이 복습을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는 아니면 고등 과정에 있는 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던가 이런 게 되는 게 저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이 그래서 중1 처음부터 다시 할 때 굉장히 힘들었죠. 정수와 유리수 계산을 할 때도 많이 틀리고 이제 연산을 안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쌤만 한 게 아니라 쌤과 관련된 이제 비슷한 문제집인 뭐 RPM, 다문항 이런 거를 다 같이 이제 중1-1을 할 때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방학 동안에 방학에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주 5회를 나왔었는데 조금씩 되게 나아지는 게 보일랑 말랑 하는데 처음에 이제 메이저 테스트라고 하는 저희 센 테스트를 봤을 때 반타작을 하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한 2, 3주가 지났을 때 중1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한 다음에 이제 메이저 테스트가 한 개 틀리든지 다 맞는 결과가 나왔어요. 본인이 처음에 많이 틀리던 게 이제 그렇게 나왔죠. 약간 재미가 들었는지 본인이 이제 숙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 5장 정도 채우기 시작했어요. 중1 과정. 그래서 중1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1학기를 많이 하고 2학기를 할 때도 굉장히 다른 문제집이랑 많은 반복을 거쳤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중2 과정도 제가 똑같이 저희 학원에 이제 방학 로드맵, 그러니까 계획이죠. 계획에 센 풀고 다문항 풀고 RPM 풀고 메이저 테스트를 본다라고 돼 있었는데 본인이 자기는 이제 이 단원 중2 나갈 때 얘기해요. 중2 대수 나갈 때 RPM은 안 풀어도 될 것 같다. 이 단원은. 그래서 괜찮냐 해서 넘어가고 시험을 봤더니 괜찮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2 2-1과 2-2 과정을 할 때는 다른 책을 안 풀고 쌤만 풀고 넘어가고 그 메이저 테스트의 성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잘 얘기를 해서 아이를 북돋아줘서 제가 진짜 정말 싫은 소리 안 하고 정말 칭찬하고 괜찮다고 여기가 되게 힘들지만 여기를 되게 재미가 없지만 하고 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줬던 것이 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 아이는 중3-1을 하고 있는데 3-1이 생각외로 제국군이랑 했는데 힘들지 않다고 저한테는 일단 얘기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 아이는 메이저 테스트를 넘어서 이제 중학교 기출을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도전백이라고 하는 중간고사는 안 보게 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기출을 보게 한 거죠. 기출을 처음 봤을 때 반타작했어요. 그러니까 2달의 방학 동안의 큰 기간을 거치고 본인이 이제 3-1까지 나가고 다시 2-1 기출을 봐서 자기가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기출을 봤을 때 반타작 정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연습을 거친 학생이 아니면 처음 기출을 보면 많이 틀릴 수 있거든요. 특히 옛날에 연산을 많이 안 한 학생이면. 그래서 제가 또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틀리니까 전 가서 시험 보면 빵점 맞는 거 아니냐고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는 학생인데 전 다시 이제 괜찮다고 얘기했죠. 네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센 있는 메이저 테스트도 많이 틀리지 않았냐. 이것도 처음에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네가 시험 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걸 차분하게 다시 풀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시간을 맞춰서 풀면 되게 안 풀려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해서 다시 오답을 시키고 다시 재시험을 보고 다시 오답하고 재시험 보고 그 작업을 지금 한 6회 정도 했어요. 많이 나아졌냐고요? 약간 나아지긴 했어요. 뭐 좀 쉬운 시험이 나아졌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 더 나아지고
중등 과정을 어느 정도 그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을 나갈 수 있는 토대도 된다고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이제 이민호 선생님 얘기를 했겠지만 그 부분을 아이가 힘들어 했던 거를 이러이러한 방법, 다시 돌아가서 하던 아니면 복습을 하던 아니면 시험을 보고 다시 하던 이 방법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넘었을 때 그 아이가 갖는 뭐 자신감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힘든 게 나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게 저는 사실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보람이고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중등 시험은 원래 예전에 이제 옛날 얘기를 드리면 옛날에 내정 어려웠죠. 네, 순회는 한 번 어렵고 한 번 쉽고 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자 한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중1 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평소 때 단원 평가를 보면 아니까 굉장히 이제 중2 과정 시작할 때는 굉장히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중2는 굉장히 쉽게 내고 중3도 쉽게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느꼈는지 어느 순간 종종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2는 어렵게 내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한 2, 3년이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내정도 중2가 중간에 좀 어렵게 냈어요. 순회도 잠깐 어렵게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계속 쉬운 기조로 가진 않고 종종 어렵게 낼 수 있는 학교들이 역시 내정이나 순회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렵게 내는 정도의 난이도는 어떤 난이도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특별히 아주 굉장히 그 심화인 교재, 뭐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옛날 써놓은 거, 뭐 수학의 시험 최고 수준의 법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그 난이도를 평가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냥 평소 때 처음에 센으로 배웠다고 치면 센 C나 아니면은 그 순회중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내지만 그 학교 프린트의 난이도는 A급의 A 단계 이런 게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센 C와 A급의 A 단계 못 가는 B 정도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그런 걸 연습시키는 것은 가장 좋은 거는 분당이나 강남 지역 주요 학교의 기출 문제를 연습을 시키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시험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처음에 이제 그런 아까 처음 진도를 나갔을 때 그 부분의 개념이 안 됐을 때 다시 반복을 하고 다시 설명도 해주고 다시 복습도 하고 심화를 하는데 그 심화가 됐으면 좋겠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센 C 정도를 두세 번 반복해서 그거를 본인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사실은 A급 같은 건 안 풀고 뭐 내정과 순회 그 분당 지역 주요 학교들의 기출 문제나 강남 지역의 이제 주요 기출 문제를 본인이 시간을 재서 풀어서 오답을 하고 해서 그게 보통 하나 두 개 정도 틀리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사실은 중등 과정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보고 고등 과정을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기본 개념 잡고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의 그 복습 테스트 있는 게 만점에 가깝게 되도록 하는 거를 하고 나서는 본인이 볼 학교의 기출 문제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오는 정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난이도는 사실 A급 A 단계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 밑부분에 있는 시험 보는 연습을 되게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저희 이제 워크북이라고 하는 제작한 것도 사실 제가 처음에 이 학원에 왔을 때 만들기 시작해서 업데이트한 게 분당과 강남의 주요 학교 기출 문제로 워크북을 만들기 시작했고 크리티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 저희 선생님들이 몇 달 동안 세미나를 거쳐서 만든 게 크리티컬 포인트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출 모의고사는 그 각 학교의 이제 실전 테스트처럼 보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중등 시험 보는 애들이 너무 그 시험 대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도전백을 만들어서 중1 애들이 중2 시험을 미리 좀 연습을 해서 이 미리 연습은 미리 연습하는 개념도 있지만 본인들이 시험을 보고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알면 이거를 다시 얼마만큼 해야 되고 하는지를 느끼는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새로운 트렌드인데 새로운 트렌드 때문에 사실 이제 학원에 두 가지 정도 신규 어떤 그 제가 관리 방안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가 없었는데 올해도 뭐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춘회 중3은 시험을 보지만 그리고 시험 보는 학교가 중3이 한두 개 더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간고사를 안 보죠.
저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오면서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없이 상시평가라던가 중간에 수행평가로 대체해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조가 저는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시험 때 됐을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 시간 안에 기출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연산과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뿐더러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 자체가 방학 때 로드맵을 계획을 세워서 다 같이 달리고 3월에 나가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느라고 달리고 그 다음 기말 달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체제가 딱 갖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등시험을 안 보게 중간고사를 안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 본인의 옛날에 부족했던 것을 메꾸고 앞부분 선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원 차원에서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좀 많이 오늘 준비하긴 해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학습 현황 파일이라고 해서 매일 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 내용이랑 야 이거는 제가 한 7, 8년 전에 썼던 것 같긴 한데 수업 내용과 그 다음에 숙제가 어떻게 되는지 숙제 평가 그 다음에 귀가 승인을 봐서 이제 아이들을 매일매일 이제 어떤 숙제를 내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제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날 시험을 뭘 봐서 몇 개 틀렸는지를 이제 다 보내드리는데 이제 요거를 하고 그다음 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러한 그 매일 그죠 매일이죠 1, 2월 달 동안 매일 어떤 교재에 어떤 과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지 저희가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 주당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는지 이제 저희가 이제 보내서 관리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없어진 거로 제가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학습 현황 파일의 한 달치를 모아서 보여드리고 밑에 이제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3월에 학습 계획이 뭐 이를테면은 뭐 중등 3-1 뭐 센과 뭐 고등수학 상해 뭐 RPM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한 학습 평가가 뭐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해서 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가서 진도가 잘 나갔다던가 아니면 3월에 결석을 많이 하고 지각을 많이 하고 숙제를 안 해가지고 반밖에 못했다던가 이런 평가를 하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운 거를 이제 이걸 씀으로써 학생과 이제 어쨌든 이런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계획을 하면 이제 학생과 계속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이런 네가 한 달 동안 많이 돌아서 뭐가 안 됐다 아니면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가 어쨌든 좀 약간 늘어지지 않도록 이번 달에 뭘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이제 매달 이제 이거를 학부모님들한테 보내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보시면 결국 한 달 동안 무슨 내용을 했고 숙제는 얘가 C가 맞네 뭐 많이 안 했구나 시험은 몇 개를 계속 틀리고 있구나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 달을 어떻게 보냈고 다음 달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월간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그나마 중간고사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오면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요게 이제 그런 거죠. 수행평가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이번 달부터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모의고사는 뭐냐면, 수행평가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서 문제를 나올지 찍어주긴 해요. 보통 몇 문제 한 5문제 찍어주고 그 문제 중에서 이제 한 2문제 정도를 내와서 이제 보고 하는데 이게 뭐 찍어주는 문제는 그 교과서에 있는 탐구 문제나 뭐 증명 문제 같은 걸 찍어주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 나오는지 알고 있고 그간의 기출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연습을 본인이 안 하고 가면 굉장히 감점을 많이 당해요. 깎기는. 근데 이제 이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에 띡 보니까 별거 아니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점수에서 이게 깎였을 때 그 비중이 사실 기말고사 비중 못지않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 학교, 주요 학교 교과서들의 탐구 문제들과 그간의 기출 문제를 모아서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3회에 걸쳐서 학원에서 실시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채점과 첨삭은 각 반 담임선생님들께서 첨삭을 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어쨌든 중간고사에서 수행평가를 본다면 어쨌든 그걸 다 맞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점수 감점이 없는
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이제 이번 달부터 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험 트렌드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등수학은 이제 처음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워하는 내용 단원이 나오면 반복을 통하여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내가 여기는 되게 힘들어 보였지만 반복을 통해서 여기가 쉬워 보이는 데까지 가면 그 학생은 앞으로 내가 공부할 때도 힘든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들으려고 하고 다시 풀어보려고 하고 다시 반복을 하려고 하겠죠. 이건 비단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나가서 잘 나가고 나도 저는 복습을 한 번 더 거쳐요. 센 복습 과정을.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물론 이제 센 복습을 할 때 다음 진도를 나가면서 같이 하면 되긴 해요. 숙제로 복습을 하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애들이 되게 지겨워할 것 같지만 생각외로 아이들은 그 본인이 복습을 해서 거의 다 맞게 잘 풀고 있는 본인을 보면 되게 자신감이 상승하고 되게 즐겁게 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복습 과정을 거치고 저희는 이제 이 센 자체를 문제로 만든 메이저 테스트가 있죠. 이제 이거는 90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제 시험을 보고 이제 100점을 받을 때까지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진도를 나갈 때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A급 수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A급 A 단계까지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이들이 다음 진도를 나갈 때 앞부분 복습을 할 때 센을 잘 푸는 학생이 마지막 복습은 A급 수학을 푸는 걸 권해드린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풀 때 어렵고 오래 걸리는 문제를 풀다 보면 애들은 점점 더 하기 싫고 되게 힘들어요. 특히 중학생 아니면 좀 더 빨리 하는 애들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를 할 텐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1시간 공부하면 뭐 한 25문제 정도 풀고 뭐 하나 정도 틀리면 나 공부 많이 했구나. 그럼 약간 놀아야지. 뭐 이런 그 성취감을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오늘 하루에 일과를 알차게 보냈으면 마음이 좀 후련하면 뭐 편하게 씻고 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A급 같은 걸 풀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1시간 동안 본인이 3문제를 고민했는데 한 개도 못 풀었어. 어떻게 보면 공부를 되게 이제 열심히 해본 건데 본인은 오늘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에 되게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어려운 거는 뭐 예를 들면 저랑 같이 푼다던가 그리고 다시 복습한다던가 해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힘들면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하고 안 되면 다시 보고 그거를 복습할 수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경험은 고등학교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킬러를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마지막 심화는 A급으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취도는 기출문제로 점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갈 학교 분당지역 같은 경우 내정순회가 가장 문제가 어려우니까 내정순회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한 2개 정도나 1개까지 갈 때까지 복습을 시키시면 제일 좋아요. 기출을 볼 때 시험을 봐서 많이 틀리면 오답을 정확하게 시키고 다시 시험을 보고 그런 과정들을 각 과정에 뭐 예를 들면 2-1을 한 5학교 정도씩 시키시면 그게 기본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학생들도 그걸 보면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이 부분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등과정 선행은 처음에 이제 개념원리 센 수학의 알파벳은 이제 제가 쓴 책이라서 노는 거고요. 천재교육에서 지금 많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의 알파벳은 제가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좀 학원들에서도 좀 반발이 심하다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이걸 써놓은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등 기출문제 95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이 중등 과정을 완수했다는 거에 가장 큰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이 학생한테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네가 다니는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그거를 5개 이상 틀리면 사실 그 부분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어머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아까 처음 이제 주제에서 얘기했던 이제
학습 결손이 난 부분을 메꾸고 나서 그다음 복습을 해서 뭐 센 정도를 90점, 100점 가까이 만들고 난 다음에 과정은 기출 문제를 95점 이상 받아서 이제 95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시험 전에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100점을 맞도록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됐을 때 고등 수학을 다시 또 새로운 도전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네. 뒤에 고등 트렌드랑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많긴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제가 다시 고등 수학에 관한, 이제, 작년에 이제 슬기로운 고등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거를 좀 더 심화해서 발전시켜서 제가 이제 한번 드리고요. 간단하게만 한 1분 안에 말씀드리면, 고등 시험 트렌드가, 블랙라벨 이제 실력 정성류에서 사실은 거의 EBS 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대진, 중앙, 영덕을 비롯해서 순회도 프린트로 그렇고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고난도 EBS 라인으로 보는 학교와 함께 전국연합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수능 보는 것처럼 보는 시험을 이제 고1, 고2 때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 고1에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만든 이제 문제집들 이제 뭐 자이스토리나 마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에 있는 30번이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라든지 학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은 중등 선행하고 이제 그거를 다져나가는 걸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고등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력 정석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제가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 킬러 문제 푸는 거나 일단 고등학교 내신의 지금 중심은 EBS 고난도를 비롯한 EBS 라인이고 전국연합 모의사이기 때문에 그 고등 선행을 하고 나서 나아갈 때 실제 EBS 고난도나 아니면 전국연합 모의사 문제를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분당 강남 기출문제 좀 더러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유형서는 내신 고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러운 문제 마지막 연습할 때 좀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중등을 하고 나서 고등을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 고난도 특강을 지난주 일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난도 특강을 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그래서 특강 형태로 하고 아이들을 복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고등에서 설명회를 잠시만요. 이 내용을 올려드릴 거예요. 파일을 올려드릴까? 근데 올려드려도 되지?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각 고등학교별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적어 놓긴 했거든요. 이번 시험 본 것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그래서 오늘 설명이 끝나면 이 후기와 함께 거기 밴드에다가 저희 학원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저랑 뭐 상담을 하러 오셔도 제가 정말 최대한 아는 선에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부터 저희 설명회 도와서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